1번 문제 보실게요. 자, 우리나라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원래는 이제 열거하고 있죠. 그래서 2배사 근영기라고 이제 6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포괄주의를 적용하는 게 뭐냐? 열거주의인데 포괄주의를 적용하는 게 이자와 배당, 그 다음에 이제 연금소득이야 뭐 크게 포괄주의긴 합니다만 연금소득은 크게 논쟁이 될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이자와 배당은 금융소득이라고 하고, 이것들은 이자의 성격에 준한다 혹은 배당 성격에 준한다 그러면 뭘로 보겠다? 이자 및 배당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포괄주의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세금을 맞아보면 하시는데, 이자에 준한다 혹은 배당에 준한다라고 보면 어떻게 한다? 포괄주의를 한다. 원래는 열거주의인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실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건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국환 거래법은 또 미묘하게 조금 틀려요.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어쨌든. 자, 보시면 거주자라는 게 누구냐? 국적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국적하고는 별도로 세법상 보시면 거주자는 누구냐? 1년 동안에 1과세 기간 동안에 국내에 183일, 즉 6개월이죠.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른 사람을 거주자라고 그런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다? 비거주자라고 한다. 국적하고는 별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거주자가 될 수 있냐? 네.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래서 왜 아들 덕에 먹고 사는 그 호주의 그 TV에 잘 나오시는 분이 있죠? 그분은 뭐예요? 국적은 호주겠지만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주로 하고 계시죠? 그럼 뭐야? 거주자가 된다는 거고요. 자, 제1고표, 제1고표 등은 뭐예요? 해외에 계시죠? 비거주자에 속한다. 국외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에 속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뭐 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몸은 어디가 있어요? 현지에 가 있지만 한국을 위해서. 그래서 대사관 같은 데 보면 그 나라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간주하겠다는 거지. 자, 그리고 비거주자는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아, 여기서 틀렸네. 자, 비거주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야구를 잘하는 뭐 유현진 선수가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국적은 한국이겠지만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비거주자죠.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비시즌에 잠깐 들어왔고 라면 광고 찍고 갔어요. 그러면 라면 광고에 대한 것은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 국내에 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비거주자는.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들어서 스포츠 스타 같은 경우. 한국에 들어와서 광고 찍고 가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LA다. 그러면 LA에다 내야 될 텐데 국내에서 발생한 거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소득세 이야기를 할 때 개인소득세를 말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소득세라고 하면 넓은 틀에서 보면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포함하는 개념일 텐데, 일반적으로 소득세 하면 개인소득세를 말하는 거고요. 법인의 소득세는 따로 법인소득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득세 하면 개인소득세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의 종합소득에 관한 거죠. 2배사 근영기 이렇게 부르죠. 자, 근데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2배사 근영기 포함하지 않는 게 양도소득이 있네요.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뭐예요? 분류과세를 하죠. 분류과세. 분류과세라는 건 뭐예요? 종류를 달리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양도, 그 외에 또 퇴직소득, 물론 살림소득 많지는 않은데 살림소득 이런 거는 그 이익,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는 게 약간 종류가 틀리죠. 퇴직은 30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았어요. 20년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이 생겼어요. 산은 수십 년 동안 갖고 가고 나무를 베서 소득이 생겼어요. 종류가 좀 틀리죠. 이런 것들은 다른 별도의 방법에 따라 과세해야 되겠지. 그렇죠?
진짜 부자는 나무를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양도소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종합소득 공제에 관한 거예요. 공제를 해주는데 인적 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가 있죠. 그 공제 제도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근로소득자와는 틀리게 사업소득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소득 외, 자, 이거는 인적 공제 대상이 되는 것에 관한 문제예요. 그 생각하시면서 보셔야지. 안 그러면 이 문장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때 소득을 따지잖아요. 그때 그 소득을 따지는데 퇴직 및 양도소득을 포함시켜 갖고 따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인적 공제 안 시켜주지. 맞는 말이고요. 자, 70세 이상이면 경로 우대 공제해야 되겠죠. 연로하신 분은 아무래도 부양하는데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고요. 자, 장애인의 아들이 있는데 소득 금액에 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받느냐? 아니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돈을 못 버나요? 아니요. 얼마든지 많이 벌 수 있죠. 뭐가 없나요? 연령 제한이 없는 거죠. 나이 제한이 없는 거지. 나이 제한이 없는 거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본인이 별도로 신고를 해야지. 그렇죠. 4번이 틀렸네. 자, 한부모 가족공제 100만 원이죠? 좋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과세 구간에 관한 문제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이제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다 외우기는 어렵고요. 자, 요거 두 가지는 꼭 체크를 하시자고요. 1200만 원 이하. 1200만 원 이하가 되면 뭐다? 6%입니다. 자, 그리고 최고 세율은 몇 푼이냐? 5억 초과입니다. 5억을 초과하게 되면 42%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율이 좀 높은가? 5억 초과하면 42%예요. 게다가 여기다가 이제 지방소득세를 또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4.2%, 10%가 에디드 되죠? 그러면 46.2%네. 자, 그러니까 내가 연봉을 받는데 말이죠. 5억이 넘어가게 되면 그 돈 중에 46.2%는 다 세금인 거야. 절반 가까이 세금이죠.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우리 목표입니다. 저도 5억 초과 42% 세율 한번 맞아보고 한번 해야죠. 우리 목표예요. 세금이 많냐 적냐?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렇죠. 많이 벌어서 많이 내보자고요. 그리고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구간을 다 외우지는 못하시더라도 요거까지 체크해서 5억 초과 42%, 1200만 원 이하는 6%, 요 두 개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요거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이 중간에 구간은요, 여러분이 이제 꼭 내가 점수를 꼭 잘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기억을 하시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다 안 외웁니다. 워낙 복잡해서 못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억에서 5억까지는 또 뭐 40%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1200 이하는, 그 다음에 5억 초과는 몇 프로. 요 두 개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무주택자에 대해 혜택을 주는 거죠. 근로자로서. 이게 근로자여야 돼요. 근로소득이 있어야 돼요. 왜 근로소득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더 주냐 하면 이게 사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라는 걸 빼주잖아요.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요식업에 종사하면 떡볶이를 하더라도 떡볶이 재료를 사와야 되잖아요. 그런 경비는 빼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완벽히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이 더 뺄 수 있는 부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로소득자라는 것은 유리지갑이라고 그러죠. 뭐 뺄 게 없어. 통장에 탁탁 꽂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죠. 무주택이어야 되고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임차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어. 그 원리금 상환액은 몇 프로? 40%까지는 어때요? 소득공제를 빼준다는 거예요. 갚은 돈의 40%를 소득에서 빼준다는 거야. 임차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빼주겠다는 거죠. 그냥 외우셔야 되죠. 뭐 이거는 세법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꼭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 결혼을 하시고 그 임차를 하시게 되면 이런 원리금 상환에 이런 것들은 잘 찾으셔가지고 근로소득자라면 혜택을 꼭 보셔야 됩니다.